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야당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20년 전 서명했다는 문서 한 장을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북한과 이면 합의를 했다는 건데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30억 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문건이라 논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후보자 측은 이거 완전히 조작된 문건이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내용과 필체, 사인이 모두 후보자의 것과 일치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그 문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강조한 바 있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최근 서울은 천박하다라는 발언으로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세종의 이해찬 대표가 상당히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법무부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 내용을 밝혔는데 이게 논란입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검찰 안팎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박탈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인사권에서도 사실상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야당에서 공개한 이 문건, 박지원 후보자가 상당히 곤혹을 겪었습니다. 일단 후보자는 조작된 문건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문건 내용이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20년 전에 남과 북이 합의를 했다라는 합의 문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지원 후보자 사인이 선명하게 있는데 이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대한민국이 정상회담을 하는 조건, 그 계기로 30억 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주된 골자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야당에서는 정상회담을 하는 대가로 박지원 후보자가 당시 대한민국이 이면 합의를 한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후보자는 이거 조작된 문건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가 조작된 건지, 이 문건 진짜인지 아닌지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군 당국이 서둘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탈북한 청년이 어떻게 다시 월북할 수 있었느냐, 그것도 헤엄쳐서 북한보다 일주일 늦게 안 것도 논란인데 어디로 월북을 했는지조차 군이 모르고 있었던 건데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작은 철책 및 배수로를 통해서 넘어간 건 아니냐라고 군 당국은 추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성인 남성이 기어서 가서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크기예요. 그런데 철책을 아무리 보강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할 수 있으면 무용지물 아닌가요? 여기에 뭐라도 좀 막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막아놓는 게 있다는데 왜 이번에 없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여권에서 제기한 수도 이전과 관련돼서 제목에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 행정수도 불수권의 의야, 이견도 있다. 통합당에서는 득일지 식일지 실일지 주판화를 튀기고 있다. 민주당 TF 첫 회의를 기사 쓰면서 쓴 제목입니다. 국회, 청와대, 부처 모두 세종시로, 급기야 여권 일각에선 서울대도 세종시로. 김태년 원내대표는 큰 그림을 주문했다고 해요. 법적 장애물 돌파를 놓고서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서 이견이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왜 갑자기 불쑥 나왔느냐, 의아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국민들은 수도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잠시 후에 그 결과도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전하겠다는 수도 세종시의 부동산은 과연 어떨까요? 세종시는 천박하지 않고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세종시의 주택거래 절반이 갭투자. 문정부 3년간 2배 급증. 갭투자.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그래프에서처럼 문재인 정부 3년간 주요 지역의 갭투자 비율. 서울, 경기, 대구 못지않게 세종도 만만치 않군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젠틀맨,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김광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소신파 국회의원, 민주당 득표율 1등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고시 3관왕 패스, 판사 출신, 국회의원 출신 고준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도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이슈를 압축한 키워드도 3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식물. 법무부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논란입니다. 검찰총장을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만들려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식물. 두 번째 키워드는 소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있네 라고 얘기해서 법사위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장관이 질의하는 야당 의원에게 소설을 쓰고 있네 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건지, 그 질문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설. 세 번째 키워드는 30억 불. 박지원 후보자가 정말 이면 합의에 사인을 한 걸까요? 그 문건 통합당이 공개한 건데 진짜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핫플 코너가 쉬고요. 주요 이슈들을 상당히 많이 비중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만큼 오늘 뉴스가 많은 날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합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일부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비웃듯 부동산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0번이 넘게 나오는 동안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집값이 고루 오르고 이제 전세값까지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나라가 네 거냐라는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어떤 내용이 상정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법무부에서 내놓은 안건이에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제는 부동산 이슈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전세 2+2. 그러니까 기존의 전세 계약은 통상 2년이 기본이죠. 그런데 이거를 4년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값 인상률을 5%로 묶어둔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에 했었던 계약도 소급 적용할 수 있게끔 추진 검토 중이라는 대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계약한 것도 소급이 돼서 저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장 시 집주인이 임대료 5% 못 넘게 강제한 거고요. 법 시행 전의 계약도 4년, 2년 계약해 놓은 것도 4년으로 소급 적용될 방침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상정된 날 이를 비웃듯 과천 전세가가 8억을 찍었습니다. 강북의 주요 지역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값 10억을 돌파했고요. 강북이요. 마포구 용광동 아파트 84제곱미터 전세가는 11억까지 찍었습니다. 3억이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과천시 원문동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 야, 이거는 소형 편수인데요. 지난달에 5, 6억에 거래됐던 게 전세가 최근 8억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정부가 전세값과 관련된 제도에 손을 댈수록 전세값이 지금 천문학적으로 뛰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억의 전세값이 8억까지 갔다는 것은 이거 얼마가 오른 겁니까? 이런 현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정부의 선한 의도는 전세값이 이렇게 널뛰니까 전세값을 좀 안정되게 잡아보겠다라는 의도 같은데 의도와 결과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네, 분명히 정부 의도 자체는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거겠죠. 지금 전세 계약이 2년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2+2에서 4년간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늘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주거 안정을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연장할 때는 5% 이내에서만 전세를 올리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전세 상한가가 될 텐데 상한제가 될 텐데 올리도록 해서 갑작스러운 전세가 인상으로 인해서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막겠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분명히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사실은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가 들끓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임대차 보호법이 자칫하면 오히려 전세값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김진애 가 설명한 것처럼 실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니 5억에 전세 구할 수 있었던 과천 아파트가 그것도 소형 평수인데 이제는 8억을 줘야 얻을 수 있다면 그렇죠. 이게 만약에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전세 못 한 달 만에 3억이 올랐다 그러면 사실은 웬만한 봉급쟁이들은 사실 전세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대출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돼버리는 건데 결국은 이게 전세 물량이 갑자기 부족해 이제 가뜩이나 다주택자들에게 오히려 실거주 조건을 강화하면서 이제 전세를 걷어들이게 되고 이러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 지금 2+2 그리고 5% 인상 이거는 사실은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신규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데 불안감이 커진 거죠. 아까 김진애 앵커는 오히려 시장이 비웃고 있다 했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이 법의 제한을 받아서 시장가보다 덜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4년치를 한꺼번에 지금 올려야 된다. 보유자들이 그렇죠.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더 빨리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서 지금 여권에서는 여당은 다음 달 4일 내에 이 법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좀 속도를 조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 정부가 손을 대기도 전에 집값도 올랐고 전세값도 오르는 거네요. 그렇죠. 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신혼부부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결혼을 앞둔 39살 박모 씨 부부 이야기가 인터뷰되어 있습니다. 경제지에 나왔군요. 매일경제. 같은 아파트인데 1년 전에 전세 구한 사람은 5억 8천만 원에 살고 저는 8억을 내야 한다. 같은 동에 같은 면적인데 오래 집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전세값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집을 구한다는 것만으로 2억을 넘게 더 내야 하는 게 정상이냐라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역시 매일경제. 신혼부부 같은 신규 전세 수요는 수억 원을 더 주고라도 전세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임대차 3법 시행되면 가격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민 박사님이 사실은 현 정부에서 집 팔라라는 권고를 충실하게 따라서 한 채 있던 집 팔고 지금은 무주택인데 전세 살고 계시잖아요. 전세 살고 있습니다. 거기도 전세값 좀 올랐나요? 저희 지역은 그렇게 전세값이 폭등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나마 다행이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한 30년 가까이 된 굉장히 오래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세값 수요가 폭등하면서 오르게 됐던 지역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살기 좋은 여건에 있는 곳에 전세값이 폭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천에 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임대차 3법의 영향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정부가 4년으로 그리고 임대 상승률도 5%로 묶고 그걸 또 소급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집주인들이 지금 미리 전세를 올린다는 거예요. 3억, 4억을 그냥 한 번에 올린다. 그러면 전세 들어가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처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을 때 강남에 있는 집값이 올라가게 됐을 때는 첫 번째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지까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첫 번째 시도로부터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고 한 가지 정책이 또 다른 문제는 아니까 두더지 잡기식으로 또 다른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이번 4월 총선에서 거대 여당의 의석까지 확보하고 난 뒤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법안을 일사천리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서민들의 주거불안 문제 해소시켜 준다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상정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전세값이 폭등하게 되면서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내가 살게 되는 집 문제까지 결국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에 얘기하고 있는 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부동산 정책에서 정책을 쏟아낼 때마다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결국은 전월세 문제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서민들에게 다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국민들이 물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아무 말 대잔치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과연
이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도처에 깔려있는 부동산의 흉흉한 민심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책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람도 바꾸고 결국은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신뢰를 주기 전까지 이 고통들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진 않을까 걱정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3법 일단 좀 멈춰라라는 또 야당 비대위원회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법적인 논란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임대차 개정안이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전에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알리면 계약 종료는 집주인의 확정된 권리가 돼서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 요구해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새 법으로 이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힌 부분 때문에 위헌 소지까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취재 내용인데요. 자, 야당의 의견 들어봤으니까 여당 또 국회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님, 예. 아니 이게 정부의 의도는 선한데 어떻게 이렇게 손을 대는 것마다 오릅니까? 아까 이재명 부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역시 이 임대차 3법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래서 서민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법의 취지는 당연히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오늘 보도가 된 내용 중에 하나가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들의 안 좋은 효과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강사법 시행 1년에 즈음에서 지금 보도하는 걸 봤습니다. 선한 취지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미 전세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값도 따라 오르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 매물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귀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전세가가 이제 당연히 오르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세값이 오르고 여기에 임대차 3법이 도입되게 되었을 때 집주인들이 이 당분간 본인들이 시장 가격에 맞춰서 이 전세 가격을 올리지 못하니까 미리 땡겨서 올리게 되는 효과. 그렇게 되면 이미 오르고 있는 전세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우려가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이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 특히나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들의 전세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려가 우리 여당 안에서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건 이번 국회 임시국회가 열리는 동안에 관련 상임위 국토위원회에서 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토부는 이거를 주관하는 이제 중부처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눈에 보이는 명확관화한 전세 대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전세 대란에 대한 전세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놓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정책만 세우고 입법만 하고 나서 생겨나는 시장에서의 부작용들은 나몰라라 해버리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 전세가 이렇게 조여 들어오면 아마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또 월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또 생겨요. 그렇죠. 이 월세로 전환해버리게 되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던 일이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으로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은 이 취지에 맞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여러 부작용이라든지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여야가 국회가 관련 논의들을 좀 잘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책임 있는 답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부초 서천 발언으로 이해찬 대표가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은 초라하다라는 과거 발언에 이어서 서울은 천박하다라는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된 겁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해온 이해찬 대표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세종에 상당히 많은 규모의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논란입니다. 부초 서천 이해찬 세종의 노른자 땅 배우자 명의 세종시 전동면 미공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지가 653제곱미터, 197평입니다. 대지를 포함한 단독주택은 172.53제곱미터, 51평입니다. 창고가 18제곱미터, 약 5평. 별도로 배우자 명의의 밭이 875제곱미터, 264평. 와, 그러면, 이 몇 평이니까 한 300평이 넘네요. 그렇죠? 땅, 밭, 창고, 주택까지 하면 400평이 넘습니다. 400평이 넘는 땅을 이해찬 대표 부부가 보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고속도로 나들목과 산업단지 등 예정에 이 땅값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저기로 수도까지 이전이 된다면 더욱더 땅값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찬 대표 측의 해명, 지역구에서 땅 사서 살집 지은 거고 집값 오르는 세종 시내를 피해서 북쪽 산속에 터를 잡은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렇게 반발. 대변인이죠. 오얏나무 근처선 각근도 고쳐매지 말라. 세종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하고 땅도 가진 이 대표가 나서서 수도 이전 얘기하는 것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자중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만약에 이해찬 대표의 주장대로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완벽하게 이전한다면 이해찬 대표의 해명대로 산속에 있는 땅과 밭이지만 400평이 넘어요. 고속도로 나들목도 뭐 지어질 거라고 하는데 땅값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당연히 오른다고 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종시가 됐건 세종시 외곽에서 땅이나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부인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투기 목적으로 저 땅을 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행정수도가 이전한다는 생각을 하고 저를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만약 샀다고 한다면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를 그런 위치를 선정을 해서 샀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오해를 받을 소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 400평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수도가 이전이 되게 되면 결국은 땅값은 오를 가능성이 크죠. 물론 안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본인의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결국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당대표 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를 행정수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저렇게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좀 이거는 야당 쪽에서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그러면 야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뭐 공공기관들 자기 지역구로 좀 옮겨달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고속도로 깔아달라, 다 투기 목적은 아니잖아요. 아까 배준영 야당 대변인께서 오얏나무 근처에서는 가끔 고쳐매지 마라 이러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끔 고쳐매고 몇 년 뒤에 오얏나무 옆을 지나가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엮어가지고선 마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우리 정치 전체가 좀 이렇게 품격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지역구에 관련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도로를 깔려고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 이런 문제까지 들고 나와서 상대당 공격하는 의미로 이제 하게 되면 정말 국민들만 피곤해지시게 되니까 지금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것만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야당은 그냥 반대면 반대당 분명히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괜히 의도가 뭐냐고 묻지 마시고, 모든 정치에는 다 의도가 있죠.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독심술을 동원하시기 전에 야당이 반대하면 반대한다, 이유는 뭐다, 이런 걸 분명히 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이 국가적 차원의 것을 가지고서 계속 논쟁을 하고 정략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모두가 피곤해지는, 모두가 나쁜 결과만 얻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심술을 발휘하지 말라. 분명히 이해찬 대표의 해명에서는 이제 주요 노른자 땅이 아니라 산속의 밭이다라는 해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도를 해드렸고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집값 잡힐까? 국민 절반 이상이 공감 안 된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집값 잡힐까요? 아니요. 54.5%. 절반 이상이네요. 공감한다는 40.6%. 잘 모른다는 4.9%. 그렇군요. 고승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의 마음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비수도권에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이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최근 여론조사 뭐 어디 제가 정확하게 이제 오차범위 이런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이전하는데 찬성하는 쪽이 조금 더 높게 나왔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그러면 행정수도를 옮긴다 그래서 부동산을 잡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절반 이상 되는 국민들이 못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정수도 옮기는 것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과연 어느 쪽이냐가 조금 더 좀 우리가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얼마 전에 뭐 국회의원 선거 때도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고 그 전에도 다른 변 이슈가 있었지 행정수도는 그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슈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분명 말씀 듣고 보니까 불과 얼마 전이었던 총선 때는 여권이 수도 이전 얘기는 안 했네요. 예, 그 이야기 했으면 아마 총선 결과도 요동쳤을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 특히 서울 같은데 이번처럼 야당이 참패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적어도 지방은 뭐 여당 몰표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서울만큼은 또 다른 선거 판세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여간 제가 볼 때는 뭐 행정수도 이거 다 좋고 이거 국가의 백년 대계속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로 통과되면은 옮긴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헌법 문제라 그러면 헌법 개정은 적어도 국민의 3분의 2 정도의 찬성을 얻어야지만 이게 이제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우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걸 과반수로 결정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제가 볼 때 행정수도보다는 부동산 값을 잡는 대책을 원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행정수도 못 옮기면은 우리는 부동산 정책 포기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솔직하게 선언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부에서 국민들 진짜 마음은 행정수도보다는 부동산 정책에 있다는 걸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값이나 잡아라. 네. 그리고 나서 행정수도 이전하라. 그래서 급한 불 끄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집 수리는 그 다음에 하는 거죠. 라는 네. 고승덕 의원님의 개인견을 들어봤고요. 야당에서는 백드롭이라고 합니다. 이 백판, 뒤에 있는 판에 이런 문구를 공개했습니다. 아름다운 수도 서울 의문의 일패. 서울을 향해서 천박하다라는 발언을 했었던 이해찬 대표,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서 아름다운 수도 서울. 이게 사실은 우리 정부가 또 우리 서울시가 많이 썼던 문구잖아요. 아름다운 수도 서울. 의문의 일패. 의문의 일패를 했다라는 백판한 겁니다. 야당에서는 내년에 다가올 서울시장 선거에 수도 이전을 공약하라라고 공세했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수도 이전에 대한 굳건한 생각을 가진다면 내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수도 이전에 대한 고강을 내걸고 일단 서울 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 주시기를 갖다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야당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명예직 총장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벌써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산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 다루기 전에 어제 법사위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추 법무부 장관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동부지검장 가신 지 한 석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예? 제가 보니까 글쎄요.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시네.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 장관이 저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쓴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네? 참 어이가 없는 지금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참은.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내가 하시면서 지금 동부지검장을 차관으로 인사 발령한 것이 누구야? 우리 김 의원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여기서? 법무부 직원입니까?
법무부 직원 아니 장관 비서실장이에요? 국회의원입니다. 추미애 장관 비서실장입니까? 나서서 질문을 해야죠. 국회의원이라고 마음대로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자료를 안 주고 상당히 근거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해야죠. 이건 장관님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 지금 차관님에 대한 모욕도 된 겁니다. 차관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김남국 의원 제의 좀 시켰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지금 저 질의 답변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예, 잠시 정해야겠습니다. 파행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에게 이 파행의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과 추미애 장관의 주장대로 야당의 질문이 소설에 가까운 질문답지 않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파행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추 법무부 장관의 소설을 쓰고 있네라는 답변 태도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공격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야 의원들 두 분, 야당 지도부와 여당 의원 나오셨으니까 일단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배 박사님. 네. 야당에서 이 장면 어떻게 봅니까? 저는 사실 눈과 귀를 좀 의심했습니다. 뭐 야당과 여당을 떠나서 최소한 이 국회에 와 있는 국무위원, 이 장관으로서의 발언이라면은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를 지켜야 되는 부분은 뭐 당연할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라는 김남국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도 저는 좀 눈과 귀를 의심했는데요. 우리가 정치 시계를 거꾸로 한 2016년 여름이나 가을 정도로 옮겨보죠. 예. 그 당시 국정감사에서 핫하게 떠올랐던 인물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뭐 명확한 근거나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야당원들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대신해서 질문하고 묻고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야당의 역할인 것이죠. 지금 김남국 의원과 추미애 장관의 태도처럼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국회의 야당 의원은 아무런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명확한 근거와 상황들을 바탕으로 질문할 거면 아니 그 내용 지금 조금 전에 윤한홍 의원이 물었던 내용들이 명백하게 근거가 있으면 국회에서 물을 얘기가 아니라 사법 처리 대상인 거죠. 국회에서 못하러 질문합니까? 게다가 추미애 장관께서 소설을 쓰시느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설가들이 듣기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소설을 쓴다라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 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이 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아들 군대 휴가 미복귀 사건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돌아갑니다. 제대로 수사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와 있나요?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요. 현재 윤미향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 소환 조사에 대해서 사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문건 유출 등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이 큰데 과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일련의 의혹들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야당의 의원에게 소설을 쓰시느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건 법무부 장관을 떠나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줬던 참담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여당의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장면?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까? 예, 뭐 아침에 뉴스로 바쁘셨군요, 어제. 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처음 저 장면을 봤는데 좀 난감하네요. 난감하네. 그래서 저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좀 난감스럽고, 이제 다만 아마 어제 저 자리가 전체 회의였을 거고, 아마 업무보고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현안 질의가 이제 이어지는 자리였을 거예요. 근데 저 자리가 그 추미애 장관 청문회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그 관련된 수사 문제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저 자리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어제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그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된 질의가 이제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인 자리죠. 그런데 청문회 때의 사감이 남았던 건지 아니면 대정부질문에서의 분이 아직 덜 풀린 건지 계속 이어서 추미애 장관의 이제 어떤 개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런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먼저 여당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김남국 의원한테 윤한홍 의원께서 법무부 직원이냐고 물어보시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습니다. 먼저 질의를 중단하고 이거 말려달라고 얘기한 건 윤한홍 의원이세요. 저는 국회의원의 질의 시간 7분, 5분, 3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여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거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한홍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누가 딴지를 걸었다. 그거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이더라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윤한홍 의원이 일단 스톱을 하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허참 기가 막히네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이미 이제 질의 시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김남국 의원이 질의에 대해서 이런 어필을 한 것 같고, 근데 거기에다 대고 또 동료 의원인데 아무리 나이가 젊고 또 이렇게 초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법무부 직원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또 다른 꽤나 논란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 동료 의원들이 서로 이렇게 존중을 해주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대정부 견제, 감시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서로 좀 잘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보십시오. 정무위원회에서 제가 얼마나 야당 의원님들을 존중할 건지. 저도 좀 이따가 정무위원회가 현안 보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가서 보고를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이제 보고를 들어야 되는데요. 국회가 국회다워야 정부가 정부답다. 행정부가 행정부답게 일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 법무장관만 오면 국회가 막장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적어도 유감의 표시는 할 줄 알았습니다. 유감 표시는커녕 오히려 훈육을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교만과 오만의 끝은 어디입니까? 추미애 장관이 국회만 들어오면 국회가 막장이 됩니다. 법사위가 오늘 막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못 담았던 국회를 모독한 사건이고 그 국회에 침을 뱉었고 국민을 모욕한 사건입니다. 소설을 쓰고 있네라는 발언을 했던 추미애 장관은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지금 파행의 발단이 뭡니까? 국무위원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와가지고 의원 질의에 대해서 소설 쓰시네. 이게 지금 파행의 지금 시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씀 없으십니까?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국회 모독 발언이었다. 추미애 장관께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이 있었으면 합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인사 제청된 분을 불러 세워서 장관이 앞에 앉아 있는데 당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냐라고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모욕을 준다는 것은 면책 특권은 모욕 주기 특권은 아닌 것입니다. 소설을 쓰고 있네라는 발언보다 그런데 더 논란이 오늘 되고 있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입니다. 총장이 질권 없애라 대놓고 윤석열 힘 빼기 아니냐라는 검찰의 시각도 나와 있고요. 추 장관은 제왕적 총장이 견제가 필요하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한 내용은요. 총장의 질권을 폐지하고 그걸 고검장들에게 분산하는 내용입니다. 대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을 수사지휘하게끔 검찰총장은 검찰 행정과 사무만 담당한다. 사실상 허수아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게 오늘 조간신문들의 보도이고요. 법무부 장관, 전국 6개 지역 고검장에게 서면 수사 지휘가 가능하다. 개별 사건 수사에 개입 여지가 생기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검찰의 고위 간부는 차라리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르지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느냐라고 반발했고요. 법조계에서는 정권 보위용 개혁이냐, 개혁위가 국정을 농단한다. 윤 총장을 식물총장 만들고 정권이 검찰권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검찰의 정권 예속화를 위한 개악이다. 개혁이 아니다. 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고승덕 전 의원님, 이번 권고한 추법무부 장관 산하에 검찰개혁위원회가 한 건데 윤 총장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검장들이 이제 아래 지검을 지휘하라 이렇게 구조가 돼버리면 총장의 역할이 없거든요. 그럼 어떤 그 사건에 있어서 가령 서울하고 부산에 공범이 둘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서울 고검장하고 부산 고검장이 대구 고검장 이런 사람들이
광해그걸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게 이제 검찰총장의 지금까지 역할이고, 그걸 보고 이제 검찰 동일체 원칙이라 그래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 그래서 모든 그 수사 지휘의 정점에 검찰총장이 있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총장의 역할을 빼버리고 그걸 이제 고검장이 분산하면서 고검장끼리의 역할 충돌을 장관이 지휘하겠다 하게 되면 이제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총장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제왕적 총장이라고 비난도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검찰 이 제도의 발전은 뭐냐면 자꾸 권력에서 수사에 개입해서 독립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2년 임기 보장도 해방 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야가 공방을 하면서 아니 자꾸 장관의 어떤 정치적인 관여 이것이 총장을 통해서 내려오니까 검사들이 이거 수사 못하겠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죄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막 뒤져가지고 먼지를 털고 권력 있는 사람은 먼지까지도 보여주느냐. 이런 것 때문에 검찰총장이 어떤 정권의 변화랑 상관없이 2년 동안은 책임있게 운영하라라는 뜻에서 이제 임기를 보장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임기 보장의 의미가 없죠. 검찰총장이 이 수사에 관여하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2년 임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들이 이제 그동안 검찰을 바라볼 때 권력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정치의 수사 개입도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가 조화돼야지만 이제 검찰 개혁이 올바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고 고검장에 맡기면은 언론 보면은 지방 분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장관이 지휘하겠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관이 제왕적 장관이 된다고 하는 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제도의 100년 대계를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법률 이상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총선에서도 문제가 아무 제기가 없었고 역시 뭐 대선에서도 제기가 없었고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인권 보장 측면에서 한 거지 총장 권력 제한 이 측면에서 접근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년 대계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이 안이 결국은 법률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사건도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대검에서 검찰에서 청와대의 울산 선거시장 개입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라임 사태 관련돼서도 수사 등등을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이제 수사 지휘를 못한다 그렇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우리가 왜 검찰 개혁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그걸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결국 검찰이 역사적으로 보면 정권의 하수인, 정부의 입맞춤하는 수사를 많이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자는 게 사실은 국민의 뜻이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런 의도로서 검찰 개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면 결국 권력의 신역,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방법을 막는 게 검찰 개혁이고 그래서 공수처법도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 두 법이 제정되면서 검찰총장의 어떤 권한이 굉장히 약화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검찰총장이 너무 제왕적이다, 견제가 필요하다. 저는 그 말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검찰개혁위원회 공고안을 보면 고검장들에게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검장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 고승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제왕적 법무부 장관이 또 탄생을 하는데 오히려. 그럼 이게 검찰이 개혁인가? 이거 거기서 우리가 의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이 보장이 돼 있으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고검장은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까? 보장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고검장은 승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오히려 검찰 자체가 정부에 애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이 정말로 검찰개혁을 위한 권고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제까지 검찰개혁 하는데 좀 의문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됐건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정말 검찰개혁을 원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검찰의 독립성과 정말로 자주성을 가지고 수사하게 만들려고 하면 총장을 검사들이 뽑는 제도를 만들면 저는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검찰총장을 만들면 되는데 아마 정의당에서 한번 그런 제안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항상 정권을 잡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정부는 하나도 없어요. 여가 됐건 야가 됐건. 그거 자체는 검찰총장을 만약에 정말 독립적인 검찰총장을 만들어 보면 그 칼날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약간 편법을 통해서 어떤 정권과 관련된 걸 생각하다 보니까 검찰 개혁이 잘못하면 산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김과삼 변호사님의 검찰 출신의 또 개인견이었고요. 그 가운데 이재명 기자, 오늘 이번 주에 추 장관이 또 검찰의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지금 나와 있어요. 인사를 또 합니까? 예, 뭐 30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검사장급 이상 자리가 한 10자리 이상 비어 있죠. 그래서 고검장 그리고 검사장 인사를 이번 주에 단행하는 거 아니냐. 예. 이번 주 인사를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법무부의 그러니까 검찰개혁위원회가 이제 제안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의 권한을 고검장으로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라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이번 인사를 보고 나면 진짜 이 정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결국 이제 그 빈 자리들을 어떤 식으로 인사할 건지 그리고 사실상 지난 1월 인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인사를 할 때는 늘 검찰총장의 협의를 했던 게 어떤 관행으로 계속 내려왔던 건데 지난번 1월 인사마다도 협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도 큰 절차에서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결국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이게 예. 어떤 개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정권을 떠나서 이게 5년, 10년 이게 짧은 기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을 보고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인데 결국 지금 이번 개혁의 핵심은 이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총장보다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걸 과연 누가 동의할 것이며 이게 과연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지금 현재 여당이 동의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무리한 개혁들과 개혁이란 이름으로 이제 어떤 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혁이 아닌 개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분명히 야당에 나오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두 번째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은 저희가 더 오래 붙잡고 싶은데 또 국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얼른 또 여의도 국회로 비오는데 조심히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30억 달러 이면 합의 논란, 진실공방. 야당에서 어제 20년 전 문서라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그거 날조된 문건이다 라며 강하게 반발을 했지만 야당에서는 이 문건은 날조될 수가 없다라며 강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대목부터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후보자는 6.15 평양회담 특사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고 5억 불이 간 건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5억 불을 보내겠다고 이 약속하는 데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남북 합의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그건 제가 서명했습니까?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측은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 부분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상고의 뜻을 받들어는 남북 합의서와 똑같고 사인도 똑같습니다. 이런 문건 사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없는데요. 그러한 것은 제가 한 거 없습니다. 만약에 이 원본이 있다든지 이런 서류에 서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떠한 책임도 다 감수하고 감수하겠습니다. 후보 사퇴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이 논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 공개한 문건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크게 한번 출력해봤습니다. 20년 전 남과 북이 DJ 정부 때죠.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당시 실무자였던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합의를 했다라는 일종의 이면 합의서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합의서고요. 참고로 박지원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받고 받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는 5억 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함께 보시죠.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고 지금 돼 있고요. 보시면 북한 뭐랄까요? 문서체입니다.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 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남측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그런데 지금 보시면 북한이 쓰는 표현입니다. 달러가 아니라 달러. 북한식 표현이 고스란히 인쇄가 지금 되어 있죠. 25억 불. 무려 25억 불. 지금까지 대북송금 논란은 5억 불이 규모였습니다. 근데 이 25억 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서가 사실이고 이면 합의가 진짜라면 상당히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은 북측에게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 이게 바로 특검까지 했었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했다. 라며 밑에 실무자들이 사인을 했다라는 건데 2000년 4월 8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이라며 박지원 후보자의 사인, 그리고 북한은 부위원장 송호경의 사인이 선명하게 되어 있는 문건을 지금 야당에서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문건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이야기 나눠보고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지금 처음 저도 보는 문건이고, 저도 국방부 출입기자 꽤 했지만 남과 북이 2000년 DJ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무슨 이면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과 관련돼서도 문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처음 그렇죠. 보게 된 건데, 후보자는 이거 가짜라고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뭐가 논란인 겁니까? 그죠? 예,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공개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 그 항목에 또 둘째는 이미 실현이 된 거죠. 5억 달러를 송금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대북 송금 특검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처벌도 받았죠. 그런데 그처럼 앞에 있는 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의 경제 투자 및 협력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3년 동안 약 24억 불 정도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태까지는 그것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였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후속 사업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해왔던 건데, 그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하고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은 하나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뿐이지, 그것 자체가 이제 그걸 통해서 이후 후속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혀 선후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거 불법이라는 그런 거죠. 점에서 야당에선. 불법이라는 차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권 차원에서 거짓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결국은 30억 달러를, 그러니까 5억 달러 송금하고 25억 달러의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을 이미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다 합의가 됐던 건데, 그 이후의 조치들이 마치 남북 정상회담 성과인 것처럼 포장됐다, 이렇게 이제 제기될 수 있는 거고, 또 이 문제가 하나 또 제기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서명자는 박지원 당시 문광부 장관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실무자가 누구였냐면 국정원에서 서훈 지금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해서 이 정부의 안보 컨트롤 타월이 이 이면 합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2000년 그때 당시에 실무자가 지금 그렇죠. 특사의 그러니까 안보실장. 박지원 특사를 모시고 같이 실무 작업을 했던 게 서훈 안보실장입니다. 그럼 결국 이 정부 자체가 이면 합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로 이제 확대될 수 있고, 사실 이제 5억 달러 송금을 제공했던 걸 당시에 폭로했던 게 엄나경 전 산업은행 총재인데, 당시에 회고록에서 뭐를 주장하냐면, 왜 자신이 이 5억 달러 송금을 의혹을 제기했냐면, 결국 이것이 북한의 군비 확충을 돕는 꼴이다, 이렇게 판단됐고, 그래서 자기가 폭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여당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평화를 위한 협력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얘기하지만, 사실 야당은 또 한편에서 결국은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돈과 현물이 제공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북한의 어떤 핵이나 미사일 능력을 더 고도화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면을 또다시 야당이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고, 주요 원내대표는
만약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문 대통령이 선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정치가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 문서의 지윤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반론 차원에서 박지원 후보자의 반론도 준비했습니다. 이 문서가 위조됐다라는 겁니다. 저와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서명을 위조했다. 문서 복사본 주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어제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질의. 북한 측과 구두로 현금 지원은 안 되지만 아시아개발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 등 민간기업 투자로 20, 30억 달러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했다. 라고 뭔가 비공개 질의 때는 또 약간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게 지금 야당의 이 얘기인데요. 오늘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님 모셨는데요. 안 소장님, 일단은 이 비밀 합의서 야당이 주장하는 문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포주기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지금 송호경 그 아태 부위원장 저 당시에 사인한 송호경 아태 부위원장 북한 측, 네, 북한 측 담당자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박지원 지금 내정자만 살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뭔가 포주기를 했다는 비판이 많았고 지금 뭐 ADB도 아시아개발은행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이 최초의 그 당시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뭔가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2차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 때 2007년 때도 뭔가 요구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문서나 이런 걸로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은 좀 더 확인 절차를 거치면은 그야말로 포주기인지 아닌지 뭐 대가를 주고 받은 건지 흑막거래가 있었는지 아니면 재벌 그룹들한테 돈을 받아서 또 5억 달러 왜 더 갖다 준 게 있는지 이것이 분명히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만약에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 모르게 당시 정부 그리고 박지원 후보자가 북한과 이면 합의를 했고 그 내용은 우리의 돈 30억 불을 북한에게 안겨주고서 정상회담을 그 대가로 얻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야당의 또 비대위원 모셨잖아요. 김병인 비대위원님. 네. 박지원 후보자는 김병인 비대위원님. 지금 박지원 후보자는 이거 문건 조작이다. 서명 조작이다. 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거 조작된 문건 아니다. 평양에도 한부 있을 거고 우리 정부에도 한부 가지고 있을 거다. 대통령이 답해라.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면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점 때문에 사실은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건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 이 문건의 시작은 남과 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북한에 뭐가 있겠습니까? 북과 남으로 시작하게 되고 이 아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 북한은 보통 북과 남으로 당연히 북과 남으로 시작하겠죠. 우리가 서명하게 됐던 이 문건에 대한 진본이라면 여기서 당연히 남과 북으로 시작하게 되는 합의서가 한부가 우리한테 있을 것이고 북한 측에는 북과 남으로 시작하면서 맨 아래 보면 상부의 뜻을 받들어서 박지원 장관이 좌측에 되는데 이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내용 한부가 북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바뀌게 된다. 북한 측.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기존의 합의서를 바탕으로 보게 된다면 한부씩 나눠서 작성하게 될 때는 그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지원 후보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위조 날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겠다고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걷단 말이죠. 그럼 북한이 만약 이 내용에 대한 똑같은 진본의 한부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 안보를 총괄하게 되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되고 나서 그 업무를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건대 박지원 후보자가 어제 있었던 내용에서도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서는 25억 달러 이 차관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비슷한 말을 한번 이제 오간 적이 있다라는 얘기들, 바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 20년 전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져야 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 속에 진실을 밝힐 의무가 박지원 후보자가 이 정부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되는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과거의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에 이게 꽤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은 새롭게 문건들이 밝혀진 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거 위조다 날조다라고 얘기하기보다 분명한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 이 문턱을 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제가 야당에게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단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박지원 후보자는 이 문건 사인이 날조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통합당이 공개한 이 문서가 박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날조된 문건이라면 통합당이 책임을 크게 져야 할 부분 같은데 통합당 측에서는 이거 어떻게 입수를 한 겁니까? 뭐 물론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자신 있습니까? 이 내용은 주호영 원내대표, 조금 전에 우리가 화면에서 봤듯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도적으로 내용들을 가지고 전격적으로 공개한 문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공개 이전의 사실은 당에 있는 많은 인사들조차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미래통합당의 원내를 총괄하게 되는 대표 자격으로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건들을 입수하고 공개하기까지의 철저한 검증 과정들을 거쳤을 거라 생각하고요. 만약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문건이 진본이 아니라 위조로 판명이 나게 된다면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국민 앞에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정도의 감례를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박지원 후보자가 분명하게 이 내용에 대한 답을 하고 2000년 4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던 당시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현 정부에 여전히 몸을 담고 있다면 그들이 나서서 문제에 대한 이 숙제를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건을 두고 박지원 후보자는 그거 조작이다. 사실이라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이거 진짜다. 아니라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뢰할 만한 전직 고위 공무원, 그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런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이면 합의가 없다고 부인했던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을 사임하고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이죠. 전직 고위 공무원이 제공을 했다. 사본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본이 우리 정부에 있기 때문에 사본을 제공한 것이다. 그 원본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는 청와대가 알고 있다. 야당에서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창현 소장님, 이거 만약에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 양쪽이 지금 뭐 워낙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북한 측 어딘가에 이 문서가 보관이 돼 있을 텐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임기를 하면서 남북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고비고비가 있을 텐데 혹시 북한이 박지원 후보자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이 문건을 어딘가에 쥐고서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장을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호경 이 당사자는 사망했지만 저 당시 저것이 아마 싱가포르에서 둘이 만나서 또 그 외의 관계자도 물론 갔겠죠. 아마 서훈 현 안보실장도 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북한이 저걸 가지고 하나의 레버리지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근데 북한이 저런 문서를 그렇게 쉽게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저걸 빌미로 볼 또 요구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진위 여부는 반드시 가려야지 국정원장 자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관계가 앞으로 북한 주도형으로 가느냐 우리가 거기서 책임을 어떻게 회피하느냐 이런 문제로 결정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수사통이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밝혀낼 수 있어요?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일단 저 문서 자체는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위조되었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문서는 위조되었든지 아니면 박지원 후보가 서명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실 팩트는 지금 명백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렇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문서 자체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그것이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무엇이 갔느냐. 두 번째는 만약에 갔다고 한다면 그 돈이 북한의 어떤 군비랄지 아니면 핵개발에 쓰였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박지원 후보는 유죄됐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에 아니면 이제 재판에서 소송 과정을 거칠 때는 형사도 마찬가지고 민사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문서가 있고 거기에 본인의 서명 날인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진정한 문서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저 문서에 대해서 유죄되었다는 것을 이제 박지원 후보가 그걸 입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 자체가 내 서명이 아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남북 합의서하고 이제 이면 합의서 서명을 쭉 보면 육안으로는 거의 똑같이 보입니다. 박지원 후보자의 사인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컴퓨터로 뭐 오래 붙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죄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서가 제출이 되어야 하고. 사본이.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그냥 수사할 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 박지원 후보가 이 문건을 입수해서 문제를 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가 고소를 하면 사실은 이건 수사를 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데 박지원 후보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전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과연 유죄되었는지 아니면 진정한 문서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유죄되었다고 통합당 측에서 고소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통합당은 진정한 문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박지원 후보가 과연 이 문서에 대해서 고소를 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풀지 아니면 만에 하나 이걸 고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박지원 후보가 쌓이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뭐 검찰 수사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어려운 절차가 있다는 건데 당시에 실무자 중에 한 명이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서훈현 청와대 안보실장이잖아요. 그러면 고순덕 의원님, 네. 서훈 안보실장, 즉 지금 청와대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이면 합의서가 진짜로 실제 하는 건지 당시에 남과 북이 30억 불 막대한 돈을 주기로 이면 합의를 했던 것인지 아닌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문서가 뭐고 어디서 나온 건지 청와대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청와대는 그렇겠죠. 주호영 의원이 사본을 어디서 입수했느냐. 우리는 원본 없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건 추정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서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원본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밝히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작성 연도가 이제 2000년도라 그러면 20년 됐잖아요. 그럼 종이가 갑자기 새로운 종이에다가 위조할 수는 없거든요. 예. 종이도 감정하면 종이 연대가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잉크를 감정하게 되면 이 잉크의 성분이 만년필 잉크라고 하더라도 그 어느 회사에서 몇 년도에 만든 잉크라는 게 성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만 존재한다 그러면 이 진위를 밝히는 건 쉽지가 않은데 문제는 원본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문서 이렇게 필적을 감정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본, 이 복사된 사진만 가지고는 이건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인도 비슷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서 감정할 때 이제 저도 몇 번 관여해 보면은 예. 펜 가지고 그 누르는 자국의 깊이가 달라요. 사람마다. 그리고 돌리는 이렇게 기억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군요. 그래서 돌아갈 때 그 종이에 패이는 그 깊이와 그 습관이 사람마다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그걸 흉내내 가지고 해가지고는 그 깊이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본만 존재한다면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건 진위 여부를 결국 밝히기 어렵고 형사적으로 문제되면 이제 그 사본을 가지고 출발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당 쪽에서는 문서가 진정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고발할 수는 없을 거고 위조됐다고 고발할 수는 없을 거고 고발한다 그러면 박지원 후보자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해야 되는데 위증으로 고발하려면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여당이 위증이라고 고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형사 문제화 되기는 지금 역시 또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야, 그렇다면 이미 국민적인 의혹은 생겨버렸고 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논란이기 때문에 아까 이재명 기자 얘기했지만 과연 정말로 기록적인 남북 간의 평화 무드를 이끌었던 남북 정상회담을 막대한 돈을 주고 산 가짜 평화냐라는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건의 진위를 밝히기는 힘들 것이다. 수사통 두 분이 이렇게 말을 하면 이재명 기자 이거를 안 밝히고 쓱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없죠. 그래서 사실 뭐 수사까지 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청와대가 박지원 내정 후보자를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저 합의서의 원본이 그러니까 원본 뭐 사본을 떠나서 저 진위 여부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죠. 그냥 뭐 있으면 쓱 있다, 넘어갈 수 없으면 없어요. 없다. 그리고 반대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한테 없으면 없다고 선언해라 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을 하고 나면 사실 만약에 진짜 원본이 있다면 사실 그럼 정부에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북한이 또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알다시피 북한이 사실 뭐 지금 남북 관계를 그러니까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북한을 무조건 신뢰할 수도 없는 거죠. 현재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하는 상황에서 저 문건 하나 공개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그 위험을 안고 갈 거냐? 사실 아니면 뭐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임명을 할 테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결국은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그냥 툭 치고 뭉개고 갈 사안이 아니다. 그렇게 뭉개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그러니까 뭐 청와대가 언제 공개할지는 알 수 없으나 언제 입장 표명할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뭐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뭐 그 청와대 반응을 지켜보면 금방 좀 어느 정도 상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건의 진위 여부는 아직 진짜다 가짜다를 단정할 수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김정은이 군 간부들에게 권총을 수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례적이라 준비해봤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군 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상 위로 불러서요. 거수경례 받고 뭔가를 주죠? 뭐 줄까요? 다시 받고 공손하게 거수경례. 그런데 알고 봤더니 권총이에요. 한 명한테만 준 게 아니라 참 많이도 줬습니다. 권총을 들고 급기야 기념사진까지 찍습니다. 그럼 김정은은 굉장히 흐뭇한 모습,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황송한 표정, 이렇게 단체로 뭔가 노래까지 부르고 박수치고 흡족하는 모습, 권총을 휘두르는데 자, 급기야 하늘을 향해서 권총을 하늘 향해 드는 제스처까지 취합니다. 김정은의 친필 사인이 적혀 있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권총을 선물을 했습니다. 안찬일 소장님, 권총을 선물한다. 북한의 최고 통치자가 흔치 않은 일입니까? 아니면 뭐 통상 줍니까? 과거 이제 김일성 때부터 줬습니다. 92년 북한군 창설 이제 60주년 때 김일성이 이제 명함, 저걸 이제 백두산 권총이라고 합니다만 그건 브랜드고 권총은 이제 명함 권총이다. 그러니까 명함 시계를 주지 않습니까? 오메가나 롤렉스를 저 군단장 이상한테만 줍니다. 중장 이상만 있지 소장 없지 않습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군요. 별 2개면 북한은 중장이기 때문에 군단장 이상만 주는데 이번엔 이제 금장으로 국무위원장 마크, 김정은 위원장 전용 차량에 들어가던 그 국무위원장 마크에다가 김정은의 친필 사인을 넣어서 줬는데 92년 이제 김일성이가 줬고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김정일 위원장이 주다가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지금 또 군단장들한테 주는데 이것은 뭔가 북한이 이제 총대 정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총대로서 나를 받들라, 당을 받들라 이런 뜻이고 말하자면 군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거고 군서열도 최근에 그동안은 이제 한 15년간 총정치국장 당을 책임지는 김수길 대장이 군서열 1위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자 바로 옆에 앉은 그 박종천 총참모장에게 차수를 달아주면서 군서열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에게 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지금 뭐 쿠데타 위협도 많다. 군인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배도 고프고 하니까 군부를 장악하기 위한 그래서 얼마 전 뭐 김여정 일부 부장이 개성에서 뭐 폭발을 일으키고 뭐 4대 군사 행동을 한다 그러다가 이제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리한테 안 되니까 저런 이제 군 사기를 높여서 일단 체제 유지는 하고 보고 쿠데타도 막아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저런 행동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상세히 보도를 해드렸는데 탈북민이 다시 월북을 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공개하도록 일주일이 넘게 우리 군 당국이 몰랐던 것 아니냐라는 경계 실패와 관련된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군은 강화도 일대의 철책은 우리 군의 철책은 최첨단 수준의 철책이므로 경계 태세에는 빈틈이 없다라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군이 어제 밝힌 월북 통로가 참으로 황당합니다. 배수구, 철책 및 배수구, 저 배수구, 기어서 월북, 군의 굴욕, 이게 최첨단 경계냐? 라는 논란이 일고 있고요. 제2북 탈북민 김모 씨가 강화도를 통해 제2북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군 당국 월북 과정서 강화도 철책선 아래 배수로를 빠져나간 뒤 헤엄쳐 갔다.
정밀 수색 끝에 김모 씨의 가방 발견 후 경로를 뒤늦게 파악했다라는 건데요. 최첨단 경계를 자평했던 분이 강화도 북쪽 해안 철책이 설치되어 있는 센서, CCTV, 열상 감지 장비 등이 무용지물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대로라면, 군의 설명대로라면 센서도 있고 CCTV도 있고 열상 감지 장비도 있는데 배수구를 기어서 얼룩했다면 논란이 좀 되죠. 자, 한번 보실까요? 철책이 있고요. 철책 밑에 이 같은 배수구들이 있어요. 배수구는 불가피한 건데, 자, 배수구를 통해서 자유롭게 대한민국과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면 뭐하러 경계하냐라는 논란이 일죠. 저 철책에 상당한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자동화 철책으로 우리 군이 대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최첨단 뭐 센서, 카메라, 열상 감지 카메라 등등을 다 동원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급기야 예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할 때 북한 쪽에서 우리 쪽으로 못 넘어온다. 왜냐? 철책과 경계가 워낙 철저하니까. 근데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경계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이게 뭐 비단 이것도 그냥 막 배수구를 통해 갔구나 하고 넘어갈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경계 태세가 완전히 허무너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결국 북한의 발표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정부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최첨단 경계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우리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숱한 예산들이 들어갔지만 이 내용을 저 배수구가 실제 비가 많이 오는 호우기간에 또 문을 기존에는 닫아놓다가 일부러 열어놓는다고 하는데, 문을 열어놓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만약에 이번에 북한의 발표라든지 그리고 이 탈북민의 다시 재월북을 통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태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뻥 뚫려 있는 상태로 이 여름, 올해 내내를 또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면 정말 좀 등골이 서늘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 정부가 우리가 벌써 이 문제를 보고서는 동해안이 뻥 뚫리면서 나중에 유유히 이 북한에 있는 선박이 동해로 들어왔던 모습을 본 것이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이 국방 안보에 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혹시 정부의 인식이 이런 부분 속에 관심이 많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까지 생각될 수 있는 지점이라 철저한 대비 태세 점검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역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군뿐만 아니라 경찰도 뻥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북 탈북민 김모 씨 성범죄 DNA 증거 확보하고도 월북 북한으로 이미 넘어가고 이틀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피의자 조사 후 잠적까지 한 달 넘게 전화 한 통 안 했다. 강화 사전 답사 및 거액 달러 마련하고 월북 준비 징후도 뒤늦게 알았다. 월북 첩보를 받고 닷새 지나서 위치 추적을 했다.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찬 소장님, 경찰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가고 나서 이틀 뒤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정말 웃지 못할 뒷북을 쳤고, 군의 배수로는 뻥 뚫려 있었다. 이거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돼서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뭐 3만 4천 명의 탈북민이 있지만 저렇게 육로를 통해서, 해로를 통해서 다시 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갈 사람도 없지만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저 친구는 저기로 왔단 말이죠. 왔기 때문에 자기 온 길을 그냥 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간 겁니다. 근데 북한의 경우는 저 친구가 3년 전에 탈북을 해왔지만 북한 당국이 탈북한지를 몰라가지고 이번에 이제 뭐 난리가 나가지고 숱한 군인 간부들을 지금 감사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6일 정도 있다가 알았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또 저 배수구라는 것은 이제 설명하셨지만 이게 평소에는 잘 거기도 무슨 망을 칩니다. 그러나 장마 때는 그 망을 쳐놓으면 그게 뭔가 나무나 이게 걸리면 물이 범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걸 해제한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 그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올 때, 장마 때는 어떻게 막아야 된다, 이런 무슨 대안 대책이 없는 한 저기로, 물론 군인들은 북에서 내려오는 간첩만 주로 막는 데 목적이 있지, 여기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차마 이렇게 생각을 못하니까 저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좀 개선이 되면은 저기서 뭐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누구든 저 군의 경계는, 철통 같은 경우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예. 이게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워낙 탈북자분들 많이 알고 있고 또 탈북 루트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지켜줘야 돼서,
저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이제 중부전선에서 한 명이 철책을 통해 넘어가려다가 체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안 쪽에서 민간인이 철책을 넘어서 월북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악지대가 심한 데는 철책이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중서부 전선은 이 철책이 너무 완벽합니다. 그래서 탈북자가 그걸 넘어가려다 잡혔는데 또 인천에서 배를 몰고 뽀조시 또 북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육로를 경유해서 강화도 교동 쪽으로 해서 간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밝혀지고 있고 북한이 이제 연한하게 떠들었기 때문에 저게 공개된 것이지 공개되지 않은 것도 뭐 몇 건이 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오락가락 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허용 캐스터, 오늘도 우산 챙겨야겠죠?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종일 강하게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계천에는 10분 전까지만 해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지금은 모두 그친 상태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전국에 장맛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에 당황하지 않도록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비구름대가 강해지면서 내일 오전까지 충청과 경북, 전북의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전남과 경남에 30에서 7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8도, 대구 27도로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중부지방은 다음 주 초반까지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면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더 이상 큰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방 2사말로에서는요, 오늘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25억 불 이면 합의 문건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 오늘 라방에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검찰 출신의 수사통 김광삼 변호사님과 또 이재명 기자 두 분과 함께 라방에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지금 2사말로에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